안녕하세요. 저는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답니다. 넷째인 작은 언니가 18살 나이에 자기 짝을 찾은 바 있었는데 이것은 결코 가족들이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언니는 웬 정체도 모를 논팽이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다니고 있던 공장에도 아무 말을 안 한 채로 그냥 떠나버렸어요. 황당했던 점 중에 하나는 어찌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인지 못 살았던 집구석에서도 돈이 조금이라도 될 만한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기절 직전이었죠. 통곡을 이어가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서 미치겠다는 말씀은 통곡에 꼭 따라붙었습니다. 집안의 맞이인 큰오빠는 눈에 불을 켜고 이를 갈았어요. 이 망할년, 잡히면 가만히 안 둔다. 너는 내 손에 죽은 목숨이야. 도둑질을 한 그 손모가지부터 잘라버리겠어. 얼마나 그 모습이 살벌하고 무서웠던지 저는 작은 언니가 영영 잡히지 않기를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저는 그 기도를 후회하게 됐었고요. 왜냐하면 말이죠. 작은 언니가 버리고 간 행각 때문에 제가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일말의 가능성이라고 있었던 고등학교 진학이 우선 물거품이 돼버렸고요. 정신없이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만 살다가 22살에 어떤 남자를 만나 진지한 교제를 하게 됐었고요. 이듬해인 제가 23 나이에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서로만 보면서 알콩달콩 살아가자고 말을 하던 남자였습니다. 하루하루 재미없고 지루하고 고단하게까지 한 생활만 수년을 해왔던 저에게 담비 같은 존재였어요. 그 남자만 바라보고 믿고서 결혼 허락을 받아냈었죠. 친정 부모님은 처음에 살짝 당황스러워 하시다가 이내 돈 들어가는 결혼이 아니라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신다며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고작 그런 과정의 허락이었죠. 저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시댁이 거기였어요. 시댁 바로 근방의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었고요. 거의 시댁살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도 안 되어서 엉덩이를 걷어차이고 나동그라졌어요. 동작이 그렇게 굼떠서 어떡할 거야? 어느 세월에 청소를 다 하고 밥을 지을 거냐 이 말이야. 그렇게 굼떠서야 원. 집안일을 하는 동작이 굼뜨다는 게 제가 맞은 이유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5남매 중에서 막내라고 하니까 여러모로 어설플 게 뻔하다고 여기시면서 초장에 잘 잡아놔야 한다는 명목으로 저를 그토록 괴롭히셨어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제발 이사 좀 가자고 하니까 돈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저에게 윽박을 질렀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결혼을 1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인간의 괴롭힘, 남편이라는 인간의 바람, 이런 것 때문에 충격이 겹쳤던 것인지 결국 유산을 하고 말았죠. 뱃속 아기를 잃으니까 세상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슬픈 건 당사자인 저였건만 그 미친 모자는 제 탓을 했어요. 제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유산이 된 거라고 했죠. 저를 그렇게나 괴롭혀대고 임신을 한 아내를 두고 밖으로 돌았으면서 두 사람은 뻔뻔하기도 했었죠.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었어요. 사람이 왜 변하냐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이었냐고요? 제가 울면서 따졌었죠. 그랬더니 저를 보며 시끄러우니까 그만 징징거리라고 짜증을 내던 그 남자와 저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속이 터져 죽겠다 싶어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갈라섰어요. 25 나이에 혼자 돌아온 저를 보며 친정 부모님은 동시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죄인이 되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부끄러웠고 수치스럽다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죠. 저 때문에 친정 부모님의 주변의 수군거림을 듣고 사실까봐 죄송스럽기도 했죠. 작은 언니의 야반도주 대사건 이후 친정엄마의 건강은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친정아버지도 기력이 없이 지내고 계셨고요. 결혼 실패를 겪고 친정으로 돌아온 제가 딱히 뭘 하면서 지내겠나요? 친정 부모님 잘 모시고 일 다니면서 돈 벌고 그러는 수밖에 없었죠. 그 생활이 이어지면서 저의 존재가 당신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자 그제서야 친정 부모님은 저를 용서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술, 담배가 계속 늘어가고 계셨던 친정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뜨셨어요. 작은 언니는 계속 실종 상태였으며 부친상을 당했을 때 제 나이가 딱 30이었습니다.
그 후로 친정 엄마가 더 시름시름 앓는 기색을 보이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큰오빠 부부가 저를 향해 슬슬 나가 살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 실패를 겪고 친정에 돌아온 이후 계속 본가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집 처분할 거고 처분한 돈은 우리가 가질 거야.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다 정리를 하는 게 옳아. 큰오빠의 선언에 제 마음이 뭐랄까 아주 이상해지더라고요. 원래 장남 부부가 그러고 사는 게 맞다고 했어요. 참고로 큰언니는 자기 시댁에 그때 워낙 묶여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오빠의 주장에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오빠 부부의 입장은 그 얼마 안 되는 재산은 탐이 나지만 큰오빠 부부와 싸워가면서까지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 생각은 없다는 정도였어요. 저러다가 솔직히 100세까지 사실지도 모를 일이야. 장남이 없는데 어떻게 모시겠어. 형이 장남답게 책임 있게 나서는 게 맞지. 나는 괜히 안 끼어들래. 작은 오빠가 고개를 저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조용히 동의를 표했습니다. 아니 사실 동의라기보다는 저에게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봐야겠죠. 제가 대꾸를 할 수 있는 입장이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가서 살 작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내던 와중에 새로운 인연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제 보면 참 묘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당시에 말이죠. 제가 그냥 엄마 모시고 살 테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신경 꺼라. 내가 남편이 있냐 자식 있냐 아니면 하루 종일 일을 다니냐 그런 거 아니니까 내가 돌보면 될 일이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자연스레 내가 이 재산까지 알아서 정리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본심입니다. 사실은 제 형제들을 향해 그렇게 외치고 싶었는데 그 본심을 차마 꺼내들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게 표출이 됐고 관철이 됐다면 제가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그 모양새가 항상 의외인 것 같네요. 어디서 어떻게 풀릴지 아무도 모르는 듯 싶어요. 10년 전에는 설마 내가 10년 뒤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야. 제 나이 33세 두 번째 남편이자 진정한 배우자를 만나 결실을 맺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은 38살이었어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던 남자였습니다. 원래 남편의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었다고 해요. 책임감이 강하고 매사에 싹싹하던 그런 장녀였는데 둘도 없는 효녀이기도 했고요. 일찍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에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생겼고 그것을 기념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자 난생 처음으로 부녀가 따로 술 한잔을 하면서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그날 밤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이가 좋았던 부녀가 동시에 세상을 뜬 것이에요. 한순간에 아버지와 누나를 잃고 남편이 그때 충격이 많이 컸었다네요. 특히나 시어머니께서는 당시에 쓰러지셨다고 하고요. 남편의 누나와 결혼을 하려던 상대는 갑자기 약혼녀를 잃었다는 상심이 너무 컸던 나머지 자기 먼 친척이 당시에 이민을 간 참이었는데 허드렛 일이라도 할 테니 그쪽에 받아달라고 간청을 해서 우리나라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집안 사람들도 원래는 고생길만 훤할 외국행을 격렬히 반대했었으나 이곳에서는 약혼녀를 잃은 슬픔을 못 견디고 죽을까봐 그게 더 겁이 나서 결국은 뜻을 보탰다는 후문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였죠.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으로 3년 가까이 아예 말씀조차 못하고 사셨다네요. 남편이 묵묵하게 그 곁을 지켜드렸죠. 그러다 보니 자동으로 결혼할 인연도 못 만난 채로 그러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딱 한 번 저를 만나기 2년 전쯤에 선을 본 적이 있긴 했다고 해요. 남편보다 67살이 어린 여자였다고 하는데 막상 그 여자 쪽에서는 적극적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셨다네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남편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러는 마음이 전혀 안 보였고 사고로 가족 2명이 죽었으면 그때 혹시 돈 들어온 게 크게 없었냐는 걸 궁금해하는 그 태도에서 엄청 불쾌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나 떠드는 여자는 절대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딱 거절을 하셨죠. 남편도 시어머니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이 아주 간절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시어머니만 건강하시다면 그걸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던 게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하나 보지 않고 쓸쓸히 늙어갈까봐 내심 그건 걱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든 좋은 상대가 생기면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던 남편이었죠. 저는 남편과 결혼에 있어서 뜻도 잘 맞았고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환대를 받았던 며느리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눈빛이 순해. 아주 순박하고 선하네. 그게 눈빛에선 다 느껴져. 저는 제 친정 부모님한테서도 그런 낯간지러운 칭찬을 한 번도 못 받아봤던 사람인지라 시어머니의 말씀이 부끄럽기도 했고 어딘가 감동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다녀온 사람이라는 점도 시어머니께서는 너그러이 포용을 해주셨고요. 아이고 저런 얘야 그런 몹쓸 집안과 연을 맺었던 사실은 그냥 잊어라. 인생 살다 보면 이런저런 똥 밟기 마련이다. 그리고 밟기 전에는 내 발 아래 똥이 걸려들었지 모르는 법이더라. 그러니 너의 잘못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밟고 말아야 했던 똥 그런 것이었을 뿐이지. 실패로 남은 저의 결혼 전적을 똥이라고 정리해 주셨던 시어머니의 말씀에 제가 웃음이 살포시 터지고 말았네요. 시어머니께도 한 가지 사연이 존재했습니다. 당신의 남편과 딸을 한꺼번에 잃으시기 이전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친하게 지냈던 친후분이 계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보다 연배는 아래였지만 허물없이 친구처럼 혹은 친자매처럼 지낸 사이였죠. 시어머니께서는 왕래하고 사는 가족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인연이 더 소중했다고 합니다. 그 친후분은 언제부턴가 하소연을 입에 달고 사셨대요. 능력 하나 없는 남편, 말은 치지리도 안 듣는 자식 새끼들. 정말 하나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뿐이야. 마음 같아서는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지고 싶네. 전부 다 버리고. 입버릇처럼 그런 하소연을 달고 사시던 그분은 생계를 위해 새로이 일을 배워야겠다 하시면서 무슨 부동산 일이라나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시에 그저 땅을 사고 파는 일을 그분이 배우러 다니신다고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같이 다니던 어떤 남자하고 그분이 그만 눈이 맞아버렸던 거예요. 친후분의 상황을 눈치채신 시어머니께서는 만류를 하셨다죠. 아무리 남편과 자식들이 힘들게 하더라도 바람이 나서는 안 되는 거라고 분명하게 의견을 주셨답니다. 아유, 맞아. 그래, 정리를 해야지. 너무 깊게 빠지면 안 되겠지. 나도 알아. 잘 알고 말고. 친후분께서는 수긍을 하시며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더니 바로 며칠 후에 그 눈 맞은 남자하고 잠적을 해버리셨어요. 일을 나간다 하며 집을 떠났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남기고 간 편지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그 가족들은 그분이 변이라도 당하신 줄 알았을 겁니다.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떠나니까 그런 줄 알고 이해해달라는 그런 식의 내용이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며칠 동안 눈물을 지으셨고요. 배신감, 허무함, 서운함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눈물이 났고 밥도 목구멍으로 안 넘어갔다고 합니다.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연락이 끊겼고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걱정이 돼서 가슴도 졸이게 되셨고요. 그런 큰 사건을 겪으시고 그리 얼마 안 지나서 당신의 남편과 딸을 한 번에 잃으셨으니 그 상실감이 오죽 컸을까 싶었습니다. 그 친후분은 아직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으시냐고 여쭈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엷게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인매와 다르게 주름이 찐 얼굴은 슬픈 모양으로 휘어져 있었어요. 네 남편과 딸은 세상을 떴다는 걸 잘 알기라도 하지. 그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사람이 집을 나가고 행방불명이 되어버리면 진짜 가슴이 갑갑할 수밖에. 내가 아무리 잊고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해봐도 가끔씩 속에서 답답한 게 울컥 올라오고는 하더라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저는 갑자기 작은 언니 생각이 나서 눈가에 물기가 맺히고 말았어요. 5남매 형제들 중에서 저와 나이 차이가 가장 적다 보니 아주 어렸을 적에는 거의 친구처럼 동네를 쏘다닌 기억도 존재했습니다. 한 몸처럼 딱 붙어 다녔던 시절도 존재했건만 어쩜 그리 저에게 이런 방구도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인지 서운했어요. 그 당시에는 저도 어렸으니까 당혹스러움만 더 컸었는데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속으로만 묻어두었던 서운함, 애처로움 같은 게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뒤늦게 들었습니다. 결국은 울음이 크게 터져서 시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었네요. 제가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려고 실패한 결혼이라는 시행착오를 겪었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저를 그렇게 봐주셨어요.
먼저 하늘로 간 우리 딸이 엄마 나 대신 딸 같은 며느리 드려요 라고 말을 하면서 나에게 너를 붙여준 것만 같다. 이런 시어머니께서 계시는데 제 결혼 생활은 이미 순탄함을 보증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남편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자기 할 말만 딱 하는 사람이었어요. 군더더기가 없었죠. 아주 가끔 우욱하는 성질머리를 보이긴 했어도 혼자 금세 삭히려고 자리를 뜨는 습관이 있었고요. 혼자 속으로 해결을 보는 성격이었네요. 제 나이 35에 첫째 아들을 낳았고 4년 뒤에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요즘은 40살에도 초산이 흔하다고 하지만 당시로서는 제가 출산이 좀 늦은 거였어요. 자식들 이름은 어쩌다 보니 2명 다 시어머니의 작품대로 결정 지었습니다. 건강이 썩 좋지 못하신 제 친정엄마의 안부를 항상 먼저 궁금해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셨던 그런 세심함이 엿보이던 시어머니셨어요. 그런 분이셨는데 친정엄마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셨다가 길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셨다고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신 뒤 며칠 후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죠. 어머님이 몸도 안 좋으신데 내가 왜 장을 보러 가시게 뒀을까? 너무 죄송해서 면목이 없어. 죄책감에 눈물을 짓던 제 옆에서 남편은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가 워낙 힘에 부치더라도 직접 2발로 어디든 다니시던 걸 좋아하셨잖아. 그리고 당신은 일을 나가 있었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어머니를 말릴 수 있었겠어. 잘못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일을 다니게끔 만든 나한테 있는 거야. 그 당시 저는 생산 공장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자리한 아담한 식당에 일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게 썩 힘든 일도 아니었고 저는 괜찮았거든요. 워낙 일을 다니는 것에 이골이 나 있었으며 제가 벌어서 자식들 키우는데 더욱 보탬이 되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만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게 신경 쓰였던 모양입니다. 가장으로서 본인이 잘 나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 머릿속에 있었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이후 남편은 더 적극적으로 먹고 살 길을 알아봤어요.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차를 몰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기계 고쳐주는 일을 하게 됐죠. 그 일을 지인하고 둘이 시작했는데요. 둘이 밤낮으로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는 사무실도 냈습니다. 그 지인이 사장 역할을 했고요. 남편은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으나 서로 의가 좋았기 때문에 감정 상하는 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 사장은 인간관계 정리를 잘하고 살았어요. 수완이 있는 사람이었고 돈 계산도 곧잘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게 좀 떨어졌던 사람이었고요. 어찌 보자면 유연한 사회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저 묵묵하게 주어진 일만 처리하는 것에 적격이었죠. 그런 두 사람이 각자의 특성을 잘 살린 것이었어요. 돈도 써본 사람이 쓸 줄 안다고 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하고요. 그래서인지 일을 그만둔 뒤 저는 집안일을 하고 남편의 내조를 살면서도 돈으로 사치를 누려볼 생각은 언감생심 못했습니다. 바쁘게 그저 자식들을 커가는 것을 눈으로 쫓을 뿐이었어요. 큰아들은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었습니다. 대체로 쾌활하고 밝은데 한편으로는 다혈질적인 면모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귀가 얇아서 이런저런 말에 휩쓸려 갔기 때문에 제가 항상 큰아들한테는 친구 잘 사겨라, 어디를 가든 사람은 가려서 만나라, 이런 충고를 항상 했습니다. 작은아들은 묻어냈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답니다. 자기 할머니가 옛날 얘기를 들려주시면 큰아들은 도중에 딴지를 걸고는 했었는데 작은아들은 일단 조용히 침착하게 다 듣는 성격이었어요. 큰아들은 이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할 거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죠. 주로 언제 그랬냐면 저희 부부 생일 때 그랬습니다. 이 다음에 성공하면 아주 비싼 선물을 드리겠다는 그런 말을 잘 했어요. 반면에 작은아들은 일체 그런 소리를 안 했었고 실용적인 선물을 딱딱 하나씩 골라서 자기 부모한테 주던 자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원래 농담을 거의 안 하던 사람인데도 자식 얘기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둘 중 하나는 갓난아기일 적에 다른 집 아기하고 바뀐 게 틀림없다고 했었죠.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상반된 자식들이었습니다. 물론 입술이나 턱이 둘이서 너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진심으로 친형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 것은 그 누구도 없었고요.
친정 엄마는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막내까지 자기 가정 잘 이루고 사는 모습을 보고 떠나서 원이 없다. 막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넷째도 당연히 잘 살지 않겠니? 돌아가시던 그 순간까지 작은 언니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친정엄마의 눈은 후회의 빛이었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아마 옛날 그때의 작은 언니를 붙잡고 차분하게 설득을 하셨겠죠. 친정엄마의 장례식장에는 부모는 자식을 영원히 가슴에 묻는 법이라는 대화가 가장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것을 절절하게 실감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제 아들 녀석이 각자 결혼을 한 얘기부터 해야겠는데요. 큰아들은 자기하고 동갑내기와 결혼을 했습니다. 새로 일을 배워보겠다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낼 적에 만난 연인이었죠. 두 사람이 만난다는 사실은 진작 알았지만 큰 며느리가 어떤 인물인지 저는 잘 몰랐었네요. 큰아들이 강경하게 결혼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허락만 해줬습니다. 결혼해서도 둘은 그 지역에 살았고요. 큰아들이 새로 배우던 그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됐긴 했지만 그 지역에서 돈벌이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큰며느리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큰며느리는 집에서 장녀입니다. 아래로 동생만 둘 있고요. 그래서 일찍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나 보더라고요. 이런저런 직장 생활을 많이 해서 사회 경험을 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마다 처신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경영사정으로 대다수 직원들이 해고당했을 적에도 저는 살아남은 적이 있었어요. 네가 그만큼 일을 잘했나 보구나. 아니요, 일은 솔직히 그 당시에 아직 일머리가 없던 시절이라 잘 못했고요. 대신에 윗선에 항상 잘 보이며 지냈던 게 효과가 컸어요. 그런 것도 능력이지. 처신 잘하는 능력이 있었네. 다른 직장에서도 제가 그 능력을 좀 발휘한 적이 있었죠. 첫 출근을 해서 딱 보자마자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 시비조로 말을 하더라고요. 인상도 딱 싫어하는 원리 원칙주의자의 짜증 많은 얼굴이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 사람 밀어내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 1년도 안 돼서 제가 쫓아냈어요.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본인의 장점이랍시고 늘어놓던 큰며느리에게 저는 무슨 대답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큰아들은 기본적으로 허세가 있는 성격이라서 어디 가서 우습게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야가 빠진 구석을 지닌 큰며느리와 둘이 잘 맞았던 듯 싶더라고요. 큰아들은 본인을 바보 취급 안 당하며 살게 해줄 여자가 마음에 들었을 테고 큰며느리는 딸랑귀라서 본인의 말에 잘 안 넘어가는 남자가 괜찮게 느껴졌을 겁니다. 둘이서 서로 행복하게 잘 산다면야 큰아들이 자기 처가에만 친근하게 붙어 살든 말든 개의치 않을 일이라고 여겼었네요. 큰아들하고 며느리가 저한테 자세하게 말을 안 해줘서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 사돈집에서는 여차저차 사업이니 뭐니 하는 걸 구상하고 준비 중이었고요. 큰아들이 거기에 기웃거릴 참인 듯 싶었습니다. 사돈 집안은 가족들끼리 뭉쳐서 많이 뭘 해오던 모양이었어요. 반면에 작은아들의 결혼 모습은 많이 달랐죠. 자기보다 연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작은아들이 결혼을 생각했던 상대가 따로 있었는데 남녀관계라는 것이 어쩌다 보니 헤어졌다더라고요. 상심이 커서 아무도 안 만나고 일이나 하면서 살았어요. 누구 또 안 만날 거냐고 제가 물어도 무건수행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생겼는데 느낌이 좋다고 말을 해서 저희 부부를 놀래켰어요. 어느 날 작은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신기하게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하고 동갑 나이더라고요. 게다가 작은 며느리는 한번 다녀온 사람이었고 자식까지 있었습니다. 딸을 낳았다고 했어요. 얘가 벌써 올해로 11살이라고? 네, 아이는 전 남편이 키우기로 해서 계속 그쪽에서 사는 중이에요. 그 시댁 집안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작은 며느리가 씁쓸한 얼굴을 했습니다. 애초에 원해서 한 결혼도 아니었다고 해요. 작은 며느리는 어릴 적부터 양친 사이가 안 좋아서 두 분의 별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모친과 살았는데 모친이 가정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도신 거예요. 사는 수준은 괜찮았죠. 학교에서 저보다 좋은 집에 사는 애들 얼마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집이 괜찮은데 살면 뭐하나요? 배가 고파서 줄임배 움켜쥐며 부엌을 뒤질 때가 많았죠. 일찍 요리를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굶어서 죽든 어디 납치를 당하든 저희 엄마는 그걸 아마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밖으로만 도셨으니까요. 부친이 능력이 괜찮아서 돈을 보내주셨는데 모친이 혼자 다 써버린 거였죠. 작은 며느리가 일찍 시집을 갔던 건 부친의 제의였다고 합니다.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 다리를 놔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때만큼은 사이 나쁜 부모님이 의기투합해서 똑같이 제 결혼을 원하시니까 마땅히 제가 거절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버렸죠. 작은 며느리는 꽤 잘 사는 집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성격이 안 맞았습니다. 참고 살다가 딸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은 게 뭐냐는 핀잔이 그 시댁 집안에서 떨어지자 작은 며느리가 폭발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더 못 산다고 외치며 시댁의 양주 진열장을 깨버렸대요. 그 길로 이혼의 시작이었죠. 예상 밖으로 그 집안에서는 애를 못 준다고 버텼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양친의 설득이 있었기 때문이죠. 애를 두고 와야 새 출발하기에 유리하다고 하면서 자꾸만 설득이 이어지자 며느리가 별수 없이 수긍을 해버렸답니다. 하지만 자기 친딸을 두고 왔는데 어떻게 후련할 수가 있었을까요? 금세 후회가 됐고 전 남편이 2년 후에 재혼을 하자 계모인 그 여자가 딸에게 못 살게 굴까봐 그게 신경이 쓰여서 작은 며느리는 일상생활조차 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점차 원망의 화살이 양친을 향했죠. 일에 미쳐서 책임감이 없이 가정을 내팽개치셨던 아빠, 마찬가지로 자식보다 늘 스스로가 우선이셨던 엄마, 전부 다 원망스러워. 내가 멀쩡한 부모만 만났어도 지금 이러고 살진 않을 텐데. 작은 며느리는 서서히 악에 받쳐갔고 아예 양친을 안 보고 살겠다며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후에 양친은 결국 정식 이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며느리는 철저히 세상과 고립되어 살다가 어느덧 자기 친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돼서 만나봤는데 무척 밝게 잘 지내는 모습에 내심 놀랐던 겁니다. 본인도 인생을 계속 이렇게 낭비하며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다짐을 내렸고 밝게 다시 잘 살아보려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저희 작은 아들을 만났던 것이었어요. 제 안에 허전함을 채워준 고마운 인연과 결혼을 꼭 하고 싶더라고요. 비록 너무 부족해서 하자투성이지만 그래도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것 없어. 부족하다니, 하자라니, 전혀 아니다.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한 거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우리는 그저 부모로서 자식이 내린 결정이며 선택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렇지 여보? 제 힘들었던 과거, 그것을 감싸주셨던 시어머니께서는 당신 역시도 아픔을 안고 계신 분이었어요. 저는 작은 며느리를 보면서 이렇듯 서로 공감을 하고 감싸주는 굴레라는 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제 생각에 동의를 한다는 듯 옆에서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작은 며느리에게 저의 옛 결혼 생활을 들려주었던 건 그 후로 몇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왠지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둘 다 똑같이 결혼 실패의 아픔이 있었으니 아무래도 공감대가 형성됐죠. 큰아들 쪽은 자기 처가와 가까이 살았던 반면 작은아들 쪽은 저희 부부와 가까이 살았으니 아무래도 제가 작은 며느리와 더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가 얼굴을 맞댈 기회는 갖지 않았지만 저는 두 사람이 동갑내기인 만큼 허물 없는 사이가 될 거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되려 정반대였습니다. 어딘가 두 사람 사이에 싸늘한 기류가 느껴졌거든요. 혹시 둘이 지내기 불편하냐 물어봐도 두 사람 다 아니에요 라며 딱 잡아떼니 제가 성격상 캐묻고 그러지는 못했네요. 저를 편하게 해주셨던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저 또한 참견쟁이가 아닌 편안하고 멋진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저 남편하고 조용히 늙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었네요. 남편의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신경이 쓰였죠. 좀 더 부부 생활에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거라는 건 꿈에서조차 상상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크게 안 다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수술을 받고 나온 이후부터 작은 아들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고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무서웠죠. 작은 아들은 2달을 꼬박 병원에서 힘겹게 버티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네요. 친정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말들, 그걸 비로소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영원히 묻는 법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몸이 안 좋았던 남편이 감당할 수 없었나 보더라고요. 작은 아들의 숨이 끊어졌던 그날로부터 반년 뒤 남편도 자식의 뒤를 따라 떠났습니다. 또 한 번 찾아온 이별에 저는 기절을 할 듯 오열을 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있었죠. 왜냐하면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남편의 고통 가운데서도 후련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나 먼저 가볼게. 우리 작은 놈이 나를 마중 나와 있을 것 같아. 가서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나누고 가족끼리 즐겁게 시간 보내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천천히 와. 되도록 늦게 와. 제가 알겠다고 그랬죠. 엉엉 울면서 제 작은 언니가 거기에 있는지 꼭 찾아봐 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잊지 않고 그러겠다고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남편은 작은 며느리가 너무 괴로워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도 남겼어요. 작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배우자 잃고 시아버지마저 떠나고 마음이 너무 어려울 테니까요. 남편은 제가 먼저 작은 며느리를 배려하기를 바랐죠. 과연 제 남편답다 싶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허무하게 떠난 뒤 작은 며느리는 피아노 학원에서 선생 일을 하며 살 생각을 지니고 있었어요. 조용히 그렇게 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를 해준 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멀리 떠나서 가고 싶은 곳에 가서 그렇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네? 혼자 되신 어머님을 두고 제가 어떻게 그래요? 너 아직 살 날 많이 남았다. 한참이나 남았어. 즐기면서 살아. 그게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우리 아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해. 제가 후련하게 말을 하자 작은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부터 했어요. 저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불쌍한 사람이 억울하게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거라는 생각도 했었죠. 더 이상 살기 싫었어요. 그럼에도 죽은 것은 무서웠고 제 딸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삶의 의미, 희망,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머님께 죄송스러워요. 죄송해하지 마라. 그럴 것 하나 없다. 너는 언제나 좋은 며느리였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결코 좋은 며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형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다 알고 계셨죠? 그만큼 저는 여러모로 부족한 며느리였어요. 어머님께 죄송하고 감사한 일만 많았습니다. 엉엉 우는 작은 며느리를 토닥여줬고 앞으로 종종 연락하고 지내자는 말로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직전 큰아들 부부가 이쪽으로 거처를 옮기겠다고 말을 꺼냈었어요. 저랑 가까이 살겠다고 했었죠. 집을 매매하기에는 너무 무리라서 전세를 받는데 여의치 않아서 월세도 보고 있다는 말을 했었고 제가 머뭇거리다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 집으로 들어와서 살면 좀 그렇지? 부담을 주는 걸까봐 말을 뱉고도 미안해했는데 의외로 큰 며느리가 반색을 했어요. 정말요? 같이 사는 거 어머님이 싫어하실까봐 차마 말씀도 못 드렸어요. 저는 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걸요. 안방은 어머님이 쓰시고 중간방을 저희가 쓰면 되죠. 어차피 애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가끔 오면 작은 방에서 잠만 자면 돼요. 딱이네요. 큰아들은 떨떠름해하는 눈치였지만 큰 며느리가 밀어붙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 그래서 제가 혼자 남은 집으로 큰아들 부부가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한 집에 살게 됐으니 저는 큰며느리 집안의 사업이라는 게 당초에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증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더니 요새 미적지근하다면서 큰며느리를 툴툴거릴 뿐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사업이냐고 물었을 때는 큰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뭔지 알긴 아시고요. 그 말에 제가 놀라서 심장이 두근거렸네요. 큰며느리가 워낙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서 저도 그러려니 넘기고 말았지만요. 큰아들은 역시나 자기 처가에서 하는 사업에 이런저런 발을 걸쳐서 일을 하는 게 맞았습니다. 너희 수중에 돈은 좀 있니? 넉넉하지 못해요. 걱정이 돼서 물었더니 큰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죠. 돈 얘기를 저에게 먼저 꺼내는 건 큰며느리 쪽이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정리는 언제 돼야 제대로 하실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한번 짚어볼 때잖아요. 어차피 하나뿐인 아들에게 물려주실 거면서 차라리 일찍 물려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제 나에게 자식은 하나뿐이긴 하지. 그렇기는 한데.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동서에게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답은 하나뿐인 거죠.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너희 동서지간에 나이도 같으면서 왜 그렇게 안 친했니? 동서를 위해서 제가 여태 어머님께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제가 동서하고 건너건너로 아는 사이였어요. 제가 알던 사람이랑 동서가 친구였더라고요. 큰며느리의 말마따나 집안 재산 줄 곳은 큰아들일 텐데 괜히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며느리의 얘기를 화제로 돌렸다가 의외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남 욕하는 거 좋아하고 등쳐먹는 건 기본으로 하던 종자라서 제가 그 사람을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자하고 동서가 따로 친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동서를 좋게 볼 수 있겠어요? 애써 그런 마음 감추려고 했지만 동서가 먼저 시비를 매번 걸었다니까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더라? 착한 척하면서 재수없다나? 저처럼 성격 좋은 사람을 보면 패주고 싶다나 뭐라나. 아무튼 그랬어요. 그게 정말이니? 아유,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정말이에요. 동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진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뒤에서 두 사람이 그렇게 으르렁대고 있었다는 건 사실이니까 골치가 아팠네요. 작은 며느리는 애초에 뜻하던 대로 어느 피아노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며 지내게 됐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소식으로 작은 며느리가 잘 사는 것은 알았으니 이후로 딱히 연락은 자주 안 주고 받았어요. 며느리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데 제가 한쪽과 같이 사는 상황이었으니 자연스레 그렇게 됐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제가 큰며느리와 확실히 가까워지기도 했고요. 성격이 좀 거침없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저한테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게 보였습니다. 큰아들 놈은 자기 자랑이나 할 때면 목소리가 컸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별로 할 말이 없는지 머쓱하게나 굴고 그랬거든요. 제가 큰며느리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죠. 그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자는 제의를 큰며느리가 꺼냈을 때 흔쾌히 수락을 했던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도 리모델링 얘기는 논의가 됐었어요. 이제서야 뒤늦게 한다는 기분이었죠. 3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시끄럽고 가루 날리고 유해물질 나와서 어머니한테 너무 해로워요. 절대 이 집에 계시면 안 되니까 3주 동안 어디 좀 가 계세요. 아유, 그럼 내가 어디로 가 있으면 좋을까? 네?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일주일 정도는 저희가 호텔 끊어드릴 수 있는데 남은 기간은 알아서 하셔야 돼요. 큰아들 부부가 리모델링 비용을 다 부담하기로 했는데 저라는 존재가 일정에 차질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3주간 알아서 나가 살겠다고 해버렸습니다. 언감생심 호텔은 꿈도 안 꿨고요. 큰오빠네 가서 처음 며칠을 지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내는 게 왜 그렇게 마음이 안 편하던지 큰오빠가 자꾸만 장남의 돌이라니 책임감이니 얘기를 끊임없이 해대서 머리가 아팠고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참고로 큰아들 부부는 리모델링 과정을 눈앞에서 봐두어야 하자가 안 나오는 거라며 그 집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먼지 날리느라 개판이니까 저한테는 절대로 오지 말라고 했고요. 큰오빠네 집을 나온 저는 큰언니네로 가서 다시 며칠을 지내다가 그 나이 먹고도 시댁 욕을 하며 악에 바친 큰언니 하소연을 듣다가 귀에 피가 나올 것 같아서 짐을 챙겼어요. 짐가방을 들고 원래 3주 일정보다 하루 일찍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웬 처음 보는 사람이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리모델링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예? 무슨 말씀이시죠? 저 여기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대답에 제가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 집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려면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큰며느리가 내미는 것마다 도장을 찍고 뭘 하고 또 뭘 하고 그랬었죠. 저는 그게 설마 매매를 한다는 뜻일 줄은 몰랐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죠. 큰며느리 친정집 그 주소를 제가 몰랐어요. 당장 찾아갈 수는 없으니 전화를 걸었고 큰며느리가 안 받더라고요. 큰아들한테 하니까 똑같이 안 받다가 3번 만에 받았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큰며느리였어요. 애들 아빠는 어리버리해서 제가 직접 어머님 상대하려고 대신 전화 받았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려는 건지 알아요. 미리 대답 드릴게요. 그거 저희 친정 사업 자금으로 좀 쓰겠습니다. 뭐야? 아, 너희 정말 미친 거 아니니? 아니, 이 금수만도 못한 것들아. 생활비 정도는 챙겨 나가셨죠? 그런 걸로 아는데 남은 생은 그걸로 단칸방 구해서 버티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폐지 좀 지우시고 어머님 재산은 저희가 유용하게 잘 쓸 테니까 걱정 마세요. 끊을게요. 큰며느리의 조롱 가득한 음성에 저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고 통화가 끊긴 전화기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피아노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주변의 피아노 학원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탓이었죠. 저는 작은 며느리의 생각이 났고 저에게 주소를 불러줬던 게 생각이 났어요. 택시를 타고 주소를 더듬더듬 뱉은 뒤 어렵사리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는 동안 제 인생 이게 뭔가 싶어서 허무함에 울음도 안 나왔네요. 피아노 학원 앞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마침 작은 며느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던 참이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라, 어머님, 세상에 진짜 어머님이시네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환하게 웃는 얼굴에 마음이 놓여서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니까 놀라서 다가온 작은 며느리가 제 짐가방부터 이상한 눈길로 바라봤죠. 저는 입술을 달달 떨면서 되도록 간결하게 제가 당한 일을 설명하느라 애를 썼습니다. 큰 며느리의 주도로 제가 장남 부부에게서 뒤통수를 맞은 것을 안 작은 며느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그 미친년이, 저는 그년이 처음부터 싫었어요. 제 친구 중 하나가 그년하고 우연치 않게 같은 직장을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불려시처럼 행동을 하고 이간질을 일삼고 거짓말을 늘어놓는지 그 친구가 무척 힘들어했을 때 제가 위로해준 게 생생한데 세상에 그년을 제 형님으로 만났던 거예요. 제가 자기 정체를 안다고 하자 저한테 어쩌라고 내가 네 형님이야 눈 깔아 이러면서 저를 비웃었고요. 뭐? 아이 내가 들은 건 전혀 달랐는데 역시 그게 가짜였구나. 그거 완전히 글러먹은 년이에요. 어머님을 조롱하는 것도 제가 똑똑히 들은 적 있어요. 어머님의 친정 언니가 남자에 미쳐서 집 나갔다던데 그러면 어머님도 비슷하지 않겠냐. 결혼을 한 번만 다녀오던 게 아닐 수 있다. 애가 따로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면서 별 개소리를 다 했어요. 제가 이혼하고서 애를 두고 온 걸 욕하려고 어머님의 일까지 끌어들인 거였죠. 그래서 저는 저 때문에 어머니마저 그런 조롱을 들으시는 것 같았고 차마 그년의 진면목을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설마 이런 지경으로 대형 사고를 칠 줄을 몰랐고요. 그 못된 년이 결국은 더러운 인성을 못 숨기고 난리를 쳐놨네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도 법이니 뭐니 그런 거 잘 몰라요. 하지만 잘 아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저희 아빠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아, 맞아. 그렇다고 했었지. 하지만 연을 끊고 살았잖니. 그랬었는데 작년부터 연락하면서 지낸 중이에요. 제가 진짜 사랑을 만나 재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다가 사별했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가슴이 아프긴 하셨나 봐요. 이제 와서 말이죠. 부모 노릇을 하게 해달라고 두 분 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꾸 그러시길래 못 이긴 척 연락은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부모 덕 좀 봐야겠네요. 엄마도 만만치 않은 분이세요. 하도 밖으로 도시며 즐기며 지내신 덕에 무지막지한 마당발이시거든요. 자식과 등가 교환을 한 인연들이죠. 그 장난 아닌 인맥 엄마가 발휘하시도록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제가 엿먹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두 분 다 모든 능력을 끌어올려 처리해 주실 겁니다. 어머님, 저만 믿으세요. 순간 내려앉은 햇빛, 그 노을에 비친 것은 작은 며느리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걸린 반지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디자인을 고른 것이라고 했었던 결혼 반지였죠. 눈물이 핑 돌아서 대답도 제대로 못한 채 작은 며느리의 품에 안겨서 감정을 추슬러야 했네요. 작은 며느리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편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작은 며느리가 원했거든요. 작은 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첩도 몇 번이고 넘겨보고 피아노 학원에 가서 구석구석 청소도 하고 그렇게 제가 지내는 동안 큰 며느리는 몰락을 겪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뒤가 아주 구린 사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중국산 제품을 대량으로 들여와 그럴싸하게 몇 부분을 만지고 고친 뒤 그걸 국내 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생산 공장이 있는 것처럼 가짜 유령 회사도 만들었고요. 허위였고 조작이었습니다. 그게 다 들통나고 신고당하고 거기다가 5만 곳에 소문이 다 나서 큰며느리의 집안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는 발을 못 붙이게 됐어요. 전직 검사를 비롯한 엄청난 사람들이 자꾸만 압박을 가해오는 것에 마음이 약해진 큰아들은 집 매매가 잘못된 것이었다며 시인을 했고 그 돈을 다시 토해냈습니다. 집을 멋대로 처분하면서 챙겨갔던 제 통장이며 금반지 같은 것들도 돌려줬고요. 그 과정에서 큰며느리와 둘이 죽일 듯이 싸운 모양이더라고요. 봉합이 안 돼서 이혼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나쁜 년의 실체를 진작 까발리지 못한 게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그 아쉬움을 다 풀었어요. 작은 며느리는 아주 작정을 하고서 큰 며느리의 모든 인맥이라는 인맥을 다 건드렸다고 했습니다. 잘난 척하는 걸 무척이나 좋아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지내는 건 견딜 수 없는 게 큰 며느리였죠. 집안의 사업이 쫄딱 망하고 인맥이 다 사라지고 고립되고 자식들은 각자 제멋대로이고 이혼 소송 중이고 그렇게 되자 큰며느리는 미칠 지경이었던 겁니다.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아예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는 편이 진정한 벌인 것 같았습니다. 되찾은 돈으로 저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일상을 새로이 살기 시작했죠. 여기까지 살다 보니 인성에 대한 생각도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됐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지내는 동안 며느리가 다시 자기 친자식하고 함께 살게 되는 기적 같은 기쁨도 지켜볼 수 있었고요. 죄인이 되고만 큰아들이 여태까지 변변치 않게 살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도 제 자식이니 결국은 사람으로 감싸주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강남 테헤란로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던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MBA 석사 과정까지 하고 귀국을 했어요.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죠. 공부 잘한다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건 아니다.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다정하라고 말씀하셨죠. 성격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도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미국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며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딸이 셋인 집안의 장녀예요. 제 둘째 동생은 한국대학교 미디어학과를 나와서 지금 예능 PD로 생활하고 있고요. 셋째 동생은 그림을 그립니다. 미대에도 미모에 걸맞는 수준 높은 그림 실력으로 졸업도 하기 전에 전시회를 열기도 하는 천재예요. 저는 제 동생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 딸 셋에 복닥거리는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저희 부모님은 우리들 딸 셋을 모두 하고 싶은 것을 하게끔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다니시다 퇴직하시고 작은 공장을 인수하셔서 크게 키우시는 등 사업적 수완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 덕에 저희들은 이제까지 돈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점은 저의 부모님께 아직도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저는 원래 비혼주의자였어요. 제 부모님 역시 딸들이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어서 또래들보다는 결혼을 조금 늦게 한 편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는 벌써 아이가 고3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39살에 결혼해서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결혼도 저에겐 필수가 아니었고 더더욱 아이는 낳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 시댁에서는 왜 아이 안 갖느냐고 난리시지만 이렇게 된 바에야 애가 없었던 게 오히려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텐데요. 오늘은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기막힌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아주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상견례를 할 때 저보다 3살 아래의 제 남편이 꿀리지 않도록 명품 양복을 맞춰 사주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시댁은 저희 친정보다 잘 살지 못해요. 시아버님은 일찍 명예퇴직하신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반찬가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는 돈도 시간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이었죠. 제 남편은 제 눈으로 보기엔 한심한 사람입니다.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 쪼르르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르는 마마보이에다가 경제적인 능력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번지르르한 데다 누구에게나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대기업 S전자에 다니는 줄 알아요. 사실은 남편은 대기업의 하청회사에서 영업직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그 사람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결혼에 관심도 없던 제가 어떻게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했는지 청취자분들은 의아하시지 않으신가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동창회를 나갔는데 술집에 그만 그 친구가 등록하라고 성화를 해서 얼떨결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많이 소개해줬지만 저는 항상 한 번만 만나고 애프터는 거절을 해왔습니다. 미화야, 너 왜 그런 좋은 조건 남자들을 차버리는 거야? 물론 네 조건도 좋긴 하지만 그 사람들 너와 비슷하거나 더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야. 아깝게 왜 그러니? 적어도 한두 번은 더 만나주지 그러니. 아니야, 난 됐어. 결혼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희망 고문 주는 거나 뭐가 달라?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 남자들한테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나 소개시키지 말아줘. 올해까지만 등록시켜놓고 빼버려도 돼. 그럼 S전자 다니는 이 사람 한 번만 더 만나봐. 그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 나도 너 포기한다. 그럼 됐지? 친구가 내민 프로필 사진을 보니 귀엽고 잘생긴 게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회사도 S전자라고 속였었네요. 처음 남편과 만난 호텔 커피숍에서 그 사람의 첫인상은 정말 괜찮은 청년의 느낌이 확 났어요. 이제껏 만났던 남자들과는 옷 입는 것부터 좀 달랐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주 비싼 정장을 쫙 빼입고 왔었는데 이 사람은 처음 만난 날에 캐주얼한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왔더라고요. 결혼을 전제로 한 선을 보러 나온 게 아니라 편한 친구 만나러 가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 점이 솔직히 제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날은 저도 수수한 흰 원피스로 골라 입고 아주 옅은 화장만 하고 나갔어요. 더 이상 남자에게 예쁘게 보일 생각도 없었고 결혼 못해서 안달난 골드미스 정도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만난 사람이 제 취향일 줄을 몰랐습니다. 물론 얼굴만이기는 하지만요. 마마보이를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남편이 마마보이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선을 본 날 우리는 완전히 서로 얘기도 잘 통하고 취향도 비슷해서 이태원의 펍에서 술도 마시고 심야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둘 다 공식적인 자리나 정장 차림 안 좋아하고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점이 딱 맞아 떨어졌죠.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데이트를 하고 난 후 저는 결혼을 해야 할 거면 이 사람이랑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서로가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자 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 자기한테 우리 부모님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 좋아. 나도 요즘 만나고 있는 여자 있는데 마음에 든다고 우리 엄마한테 자기 얘기 미리 해놨어. 날짜 잡아서 부모님께 서로 인사드리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이 사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꽤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때도 남편은 자기가 S전자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남편의 연봉이나 회사 이름으로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실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은 그게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었다고 나중에 털어놓더군요. 안녕하세요. 미화 씨의 부모님께 인사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권준성이라고 합니다. 미화 씨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오늘 미화 씨랑 결혼 허락 받으려고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그래,
자네는 우리 딸 어디 가져와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건가? 자네보다 3살이나 많은데 그래도 괜찮겠어?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미화 어디가 어때서요? 요즘 연상 여인이 유행이라잖아요. 그리고 우리 미화처럼 능력 있는 여자가 어디 흔해요? 맞습니다, 장모님. 우리 미화 씨 예쁘고 능력 있고 정말 1등 신부감이죠. 전 정말 운이 좋은 남자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할게요. 저 사실 평생 비혼주의 고수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같이 살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기의 비혼주의를 깨뜨릴 사람이 나인 거야? 이거 정말 당신이랑 결혼 생활이 기대가 되네. 이렇게 말하면서 해맑게 웃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얼굴만은 정말 제 취향이었는데 말이죠. 저의 시댁에서도 제 친정은 엄청난 부자라고 알고 계셨고 남편이 도대체 저에 대해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펀드 매니저라고 하니 돈을 엄청 잘 버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시부모님께 좀 점수를 따기는 했습니다. 시댁에도 인사를 드린 후 남편은 저와의 결혼식을 추진하는데 거침이 없었어요. 사실 전 결혼식장이나 신혼여행지에 대한 로망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허세가 심한 성격인 남편은 결혼식도 강남의 유명 호텔에서 하고 신혼여행도 유럽 일주로 한 달 정도 계획해서 다녀오자고 하면서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그 사람에게 콩깍지가 씌어있던 터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유럽을 한번 길게 다녀오고 싶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남편의 욕심과는 반대로 결혼식 비용이며 신혼여행 비용도 시댁에서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직장 생활하며 모아둔 돈이 없는지 빚을 냈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결혼식 비용 역시 제가 7이고 남편이 3일 정도로 거의 보태는 수준이었답니다. 막상 돈 문제가 걸리자 남편은 비굴하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대학 학자금을 계속 갚고 있어서 돈을 별로 못 모았어. 자기 이번 식장 비용만 되면 나중에 다 갚을게. 물론 집은 내가 구할 거야. 아니, 대학 졸업한 지 아무리 못돼도 7, 8년은 되었을 텐데 아직도 대학 학자금을 못 갚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나 그때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고 그까짓 돈 내가 좀 많이 내면 어떠냐 하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남자가 좋아 보였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리석었던 거죠. 그렇게 꿈같은 유럽에서의 한 달 살기로 신혼여행을 마치고 나서 신혼집으로 들어가는데 남편이 시댁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시장 근처 17평짜리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따졌죠. 자기야, 자기가 집 구한다고 해서 내가 신경을 못 썼는데 정말 여기 구한 거 맞아? 맞는데 왜? 우리 신혼생활할 때 17평이면 괜찮은 평수 아닌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있어? 나중에 애기라도 생기면 그때 20평대 아파트로 이사가도 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난 25평 이하에서 사는 거 반대야.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우리 집 알아보자. 어? 뭐? 자기가 그렇게 원하면 이사 가도 되는데 이미 구한 집이니까 여기서 전세 만기까지는 살고 나가자. 그리고 여기 사실 우리 엄마가 구해준 집이야. 내가 한 거 아니고. 저는 말문이 막히고 눈이 휘둥그렇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집 한다고 해서 저는 남편만 꽉 믿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다니 이 사람은 얼마나 마마보이에다가 돈이 없는 걸까요? 우여곡절 끝에 저는 부동산 사람과 만나 어머니가 구해준 집 계약을 취소하고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25평대 아파트로 다시 전세 재계약을 했어요. 제가 집을 좀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직장과 집이 거리가 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 남편이 구했던 집은 시댁에서만 가깝지 강남에선 좀 먼 곳이었어요. 비록 처음 집 가격보다 2배 이상 달라는 곳이었지만 저는 그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더 좋은 집을 구하자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아들 자주 보러 가려고 가까운 곳에다 집을 구해주셨는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한마디 의논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집을 옮겨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시어머니는 크게 화가 나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그날 하필이면 한강에 피크닉을 간다고 놀러 나가버려서 집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그날 저희 집 앞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던 모양이에요. 잔뜩 화가 나서 전화를 하셨더군요. 새아가 도대체 어딜 간 거니?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도 안 하고.
주말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달려오신 것도 그렇지만 사전에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게 저로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항상 주말에 집에 콕 박혀서 어머니가 오실 걸 대비하고 있어야 하나요?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어머니께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서 어쩌죠? 지금 저희가 집을 비웠는데 그러게 미리 전화라도 한 통 하시고 오시면 좋았을 텐데요. 아니면 이렇게 허탕치시지 않았을 텐데요. 다음에 꼭 전화 먼저 하시고 오세요. 뭐라고? 세아가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훈계라도 하는 거니? 그리고 엄마가 구해준 집이 뭐가 어떻다고 네 마음대로 집을 바꾸기를 바꿔? 어른한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디? 제가 살 집도 어머니랑 의논해야 하나요? 전 그런 생각까진 못했네요.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살 집은 제가 정하고 싶거든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제가 어머니 약을 살살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점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저와 시어머니의 통화를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제 전화기를 낚아채 가더니 자기 엄마한테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행동에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엄마 죄송해요. 진짜로. 근데 어머니가 우리 집 한번 와보셔야 돼요. 차익은 이 사람이 냈어요. 그러니까 엄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나도 사랑하죠, 엄마. 그러니까 집에 가 계세요. 제가 조만간 거하게 집들이 한번 할게요. 옆에서 남편이 자기 엄마와 통화하면서 꽁냥꽁냥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질투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편의 옆에 있는 사람은 저니까 그 당시엔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의 심각한 수준의 마마 보인 것도 그때 당시엔 눈치를 못 챘던 게 사실이고요. 며칠 뒤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습니다. 저는 음식 솜씨가 없었고 원래부터 집들이 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전화하며 호언장담해서 급조된 집들이가 당연히 제 마음에 들 리가 없었죠. 평소 저는 집 꾸미는 걸 좋아해서 청소는 깨끗하게 하고 인테리어는 화려하게 해놓았지만 집들이 반찬들은 거의 저희 엄마가 만들어서 가져오신 것이고 메인 요리는 당연히 배달 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밥만 해놓은 셈이죠. 그래도 비록 배달 음식이긴 하지만 고급 중국집에서 비싼 요리 위주로 시켜놓긴 했어요. 벨이 울리고 저는 시댁 어른들을 맞으러 나가서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예상보다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기껏해야 어머님 아버님만 오실 줄 알았는데 시댁 식구들이 총 출동한 것 같았습니다. 하다못해 결혼식 날에 오지 않았던 남편의 사촌 형 부부의 그 집 애들까지 왔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제가 차린 상을 보시고는 완전히 배알이 꼴렸는지 한마디 톡 쏘아붙이시더군요. 아니, 네가 한 음식은 어디 있냐? 너 우리 아들 제대로 먹이기는 하는 거지. 교묘하게 비꼬시는 모습에 시어머니는 배달 음식을 시켜놓은 것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예리한 공격에 저는 이미 마음이 팍 상하고 말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아버님, 어머님 두 분만 오실 줄 알고 음식 조금만 준비했는데 제가 할 줄 아는 음식이 없어서 이것들 다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 부탁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배달 음식은 메인 요리만 시킨 건데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제가 이렇게 되받아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불그락 해지더군요. 제가 친정 어머니한테 요리를 부탁한 것 때문에 집들이 음식에 대해 어머니는 더 이상 꼬투리 잡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촌 형 부부는 머쓱해서 뒷머리를 긁었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이 드셨겠어요? 아니, 시부모님도 그렇지만 저는 남편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평소에 교류도 잘 없던 사촌 형은 왜 초대를 한대요? 사촌형 부부에다 그 집에 아기들까지 몰려오자 저는 정신이 너무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도 아이들을 안 좋아하는데 사촌형 부부가 데려온 애들이 7살, 5살, 한창 저지를 나이잖아요. 그 애들이 음식 집어 먹던 손으로 제 집의 가구들을 함부로 만져서 손자국을 내기도 하고 자꾸만 뭔가를 떨어뜨려서 깨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서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뭘 좀 먹으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계속 물 더 가져와라, 술 가져와라 하시면서 저만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도 손님이고 오늘 내로 가시니까 꾹 참고 저는 시댁 식구들의 식사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고가 일어났어요.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애가 우는 거예요.
놀라서 달려가 보니 7살짜리 큰애가 화병을 깨트려 놓고 혼날까봐 무서워서 울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건 그래도 참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자기 화병을 깨버린 그 사촌형의 첫째 아이에게 저는 기어이 화를 못 참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아, 어떡해. 제가 소리를 지르자 집들이 분위기가 한순간에 쌓여지고 말았습니다. 사촌형은 급히 깨진 화병을 줍는데 옆에서 그 부인은 자기 아들 어디 다친 데 없는지 그것부터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 애가 잘못 만져서 화병을 깼어도 그렇지 애가 다쳤는지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가 실수로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정색하고 할 필요가 있나요? 이까짓 거 얼마나 하는데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아들이 잘못한 거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물론 애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기 전에 동서가 아들 단속을 좀 잘 시켜주지 그러셨어요. 특히 남의 집에 왔으면 애들은 조심시켜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제 아들이 그런 거 미안하게 됐어요. 내가 물어줄게요. 이 화병이 얼만데요? 한 5,000원? 10,000원? 아니요, 됐어요. 이거 비싼 거니까 신경 쓰실 거 없고요. 유명 도예 작품이라서 이젠 구하지도 못하는 거고요. 제가 경매에서 250만 원에 낙찰받은 거예요. 저는 되도록 시댁 식구들이 놀라지 않게 말씀드린 건데도 시부모님들은 그 화병값을 듣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사촌형 부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옆에서 깨진 화병의 조각을 치우던 사촌형도 제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얘지는 건 말할 것도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 한 달 월급이 거의 날아가 버리는 가격인데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경악한 시댁 어른들 옆에서 남편이 당황했는지 저를 뜯어 말리더군요. 자기야 왜 그래?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이 좀 참아. 아니면 우리 사촌 형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체면이 뭐가 돼? 아니 체면을 그렇게 중요하시는 집안에서 염치도 모르고 집들이 하는데 그렇게 거지근성으로 별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몰고 올까요? 게다가 명색이 집들이인데 하다못해 세자나 휴지 하나도 없이 다들 빈손으로 왔더라고요. 제가 선물을 바라서가 아니라 초대를 받았으면 그런 건 예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에게 막 큰 소리로 야단을 치시는 거였습니다. 세아가, 너 내가 왜 그러니? 분위기 쌓여지는 것 보고도 계속 그렇게 콧방귀 훙훙 낄 거야? 어른들 앞에서 태워먹지 못하게 우리 아들이 버는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 주제에. 하지만 사실 제 연봉이 남편 연봉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어머니는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고 남편은 하청업체의 과장인데 당연한 거죠. 그 말이 좀 지나치네. 새아기가 당신 무서워서 어디 살겠어? 시어머니의 야단치는 말씀을 듣고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면서 돌아앉아 버리셨고 그날의 집들이는 최악의 상태로 끝이 나버렸어요. 그 후로 시부모님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사촌형 부부는 먼저 간다며 애들을 데리고 황급히 그 어색한 자리를 떠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남편 돈 가지고 먹고 사는 며느리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남편 쪽에서 저한테 얹혀 살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사실을 남편은 제발 시어머니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더군요. 자기가 대학 학자금을 아직도 갚고 있다는 거나 결혼 전에 주식 투자로 몇천만 원을 날렸다는 사실도 시어머니는 모르고 있는 듯 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가시고 나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 남편에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아직도 어머니한테 사실대로 이실 짓고 안 했어? 그 비밀이 도대체 얼마나 갈 것 같아. 난 자기가 나한테 경제적으로 패기치는 것도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까진 참기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빨리 말씀드려. 그러나 남편은 하나도 미안한 게 없는 것처럼 방긋 웃으면서 퉁치려고 들더라고요. 미안해. 이번에 보너스 나오니까 내가 그 깨진 화병값 대신 줄게. 응? 제발 어머니한테 말하지 마. 우리 엄마 내가 잘 되기만 바라고 계시는 분이야. 그런데 내가 사실대로 말해봐. 어머니 쇼크로 당장 쓰러져서 입원하실 거야. 난 어머니 건강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꾹 참고 장단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도대체 이게 무슨 궤변인가요? 저는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한번 속 시원하게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우리 남편의 이런 마인드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여러 번 제 속을 뒤집어 놓으시는 발언을 하시고 저희 부부 사이에 간섭도 하셨습니다. 왜 애를 안 낳느냐, 저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면서 꼭 제가 미치고 팔짝 뛰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예, 새아기 너 나랑 병원에 가서 약 좀 지어 먹자. 아무래도 네가 나이가 많아서 애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는 한의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진맥 좀 받고 정기적으로 보약 좀 해 먹어. 안 그러면 너 애 갖기 힘들 것 같다. 어머니가 이런 얘기까지 하시자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욱해서 어머니에게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저를 껴안으면서 말리는 거였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 원래 좀 까칠하셔. 넓은 마음으로 자기가 이해 좀 해줘, 응? 남편이 흥흥 웃으면서 은근슬쩍 제 어깨 위에 손을 올리면 또 그 잘난 얼굴에 제 마음이 누그러져서 한 발 물러서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참 모자라죠. 남편의 외모에만 약한 게 제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 후면 저의 친정엄마가 환갑을 맞으시는 날이었어요. 저는 저번에 집들이 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표할 겸 어머니에게 생신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수요일이면 환갑 생신이시네요. 축하드려요.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 요즘 환갑이 뭐 큰 행사라도 되니. 잔치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식구끼리 조촐하게 보내고 싶구나. 아니, 그래도 내가 선물이나 뭐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 가방 사드릴까? 가방 필요 없어, 얘. 죽을 때까지 들어도 다 못 들어. 난 명품 안 좋아해. 제가 몇 번을 물어도 엄마는 똑같은 대답만 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그날 강남의 유명 호텔에서 식구들끼리 저녁이나 먹을 생각으로 디너 코스를 예약했어요. 그리고 따로 엄마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친정어머니 환갑 생신날이 됐어요. 저와 함께 당연히 남편도 가족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예약한 호텔 이름을 듣더니 입이 쩍 벌어지면서 놀란 눈치였어요. 우와, 나 이런 유명 호텔 뷔페 처음 와본다. 당신 집안 정말 돈 많긴 많네. 다음에 우리 엄마 환갑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나 기대해도 되지?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 어머니보다 4살이나 어리셨거든요. 4년 후에나 일어날 일을 무슨 벌써부터 기대하고 난리래요. 저는 남편의 뻔뻔한 반응에 이제 대꾸할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저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란듯이 엄마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친정 어머니 얼굴에는 화색이 돌더라고요. 역시 현금 싫어하는 부모님은 안 계시죠. 아니,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언제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이번에 환갑 기념으로 너희 아빠랑 같이 여행 가려고 했는데 그때 용돈으로 잘 쓸게. 고맙다, 우리 큰딸이 최고다. 우리 딸 참 잘 컸다.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엄마 아빠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효녀가 됐대? 정말 고마워, 우리 딸. 아버지도 동생들 앞에서 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동생들 역시 제가 마련한 식사 자리에 만족했습니다. 뷔페 음식도 맛있었고 어머니의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해지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하고 첫 가족 행사인데 아무 선물 같은 것도 없고 봉투 준비도 안 해온 것이었어요. 그럼 그렇지, 그 사람이 뭐라도 사오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 더 놀랄 일이다 생각하고 전 아무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제 동생들은 그런 형부가 용납이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형부는 우리 엄마 생일인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딱 밥만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러게, 형부는 엄마 생신 선물 준비 못했어요? 부지런히 뷔페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던 남편을 보다 못해 제 동생들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남편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져서는 음식이 목에 걸린 것처럼 몇 번 캑캑 소리를 내더니 대꾸라고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처제. 내가 뭘 드리더라도 어머니는 만족을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나 자신을 선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왔지. 어디에 이런 잘난 사위가 있겠어. 얼굴 잘생겼지, 귀엽지. 안 그래? 그렇죠, 장모님? 그래. 건서방 잘생긴 거 빼면 뭐 볼 거 있겠나? 저희 엄마가 은근히 남편을 비꼬시는 것도 모르고 턱 밑에 꽃받침 신용을 해가면서 되도 않는 애교를 부리는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남편 정말 뻔뻔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남편을 헛웃음을 흘리며 노려봤고 어머니는 헛기침을 하시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남편을 외면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정아버지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지만 대놓고 비꼬는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권서방 사기 떨어뜨리는 말은 하지 말고 네가 잘 뒷받침하고 서로 맞춰서 살아. 네가 선택한 권서방이니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 말 안 하마. 그날 친정엄마 환갑 식사 모임이 끝나고 헤어질 때 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만든 집들이에서도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환갑 모임을 끝내고도 저는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제 속내도 모르고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제잘제잘 제 화를 돋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어땠어? 장모님 생신에 그래도 사위로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당신은 저번에 시댁 식구들 집들이 때도 자기 멋대로 자리 만들더니 오늘도 우리 엄마 눈치 안 보고 선물도 하나 준비 못했어? 사람이 왜 그래? 무슨 일 벌이기 전에 의논이라는 것 좀 해주면 안 돼? 제가 남편의 기대와는 반대로 화를 내니까 남편은 얼굴을 굳힌 채 입을 꾹 다물고 운전만 하더라고요.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과 크게 다투게 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남편과 말도 안 하고 아침에 밥도 챙겨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침에 무조건 한국식으로 밥을 먹어야 한다며 매일 밥과 국, 최소 3餐을 요구해왔던 사람인데 제가 며칠 동안 밥을 안 하자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해서 당신 나한테 이렇게 쌀쌀맞어? 자기 어머니 환갑잔치 가서 그만큼 애교 떨고 왔으면 됐잖아. 내가 선물 안 드렸다고 그래? 잘하네. 사람이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다고 했어. 그런데 당신 나한테 해준 게 이제까지 뭐 있어? 당신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앞으로 자기가 직접 해서 밥 먹고 다녀. 나도 자기네 식구들한테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어.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삐걱거리기 시작한 저희 부부 사이는 친정엄마의 환갑 이후 극단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다 남편 때문에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거짓말만 시키고 허세 부리고 하는 바람에 사달이 일어난 거니까요. 제가 밥을 안 차린 지 이틀이나 지났을까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제가 아침밥을 안 준다고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 편으로 대량의 국과 반찬들이 택배로 보내져 왔습니다. 전 택배 상자를 열었고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우리 아들 굶기면 내가 언제 너희 집에 갈지 모른다. 이 시어머니 화나게 하지 말고 우리 아들 밥 잘 먹여. 그리고 그날 집들이 때 깨진 화병값이다. 자기 아들 먹이려고 바리바리 싸놓은 반찬 상자 옆에 꼴랑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저는 분명 그 화병 가격은 25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로 겨우 퉁치려고 하신 걸까요? 아무튼 저는 시어머니가 주신 돈 따윈 필요 없었어요. 찢어진 제 자존심이 더 문제였죠. 그날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왔을 때 저는 남편 눈앞에 시어머니가 보낸 돈 10만 원을 내밀며 따졌습니다. 당신 또 엄마한테 가서 우리 싸운 거 다 말했어? 당신 도대체 얼마나 철이 없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이 돈 나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 나 오늘부터 게스트룸에서 잘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라고? 내가 엄마한테 가서 일렀다고? 누가 그래? 그리고 부부가 돼서 한 방에서 자야지. 싸워도 각방은 싫어. 아, 어디가? 남편은 그래도 부끄러웠는지 저에게 소리는 지르면서도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아서 그날부터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사람은 자존심은 세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친정엄마 환갑 모임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막 끝나서 밥을 먹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가려고 일어난 순간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무실 제 방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온 거였어요.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이미화라는 사람 일하고 있죠? 걔 어디 있어요? 내가 그의 시험인데. 저희 친정엄마도 제가 일할 때 방해된다고 한 번도 회사로 찾아오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오시다니 그날따라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우리 회사를 오셨지?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 사무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나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눈을 깜빡거리고만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 인연. 너 잘 만났다.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이 번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니?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이거 왜 이러세요? 놓으세요. 놓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제게서 떼어내려고 힘을 썼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시며 제 멱살을 탁 놓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눈앞에 불이 번쩍 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빨갛게 달아오는 뺨을 부여잡고 기가 막혀 소리도 못 지른 채로 멍하니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와 반대로 어머니는 기세등등해서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시면서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제게는 기함할 정도의 어이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년아, 네 친정어머니 환갑 선물로 100만 원이나 줬다면서? 왜 내 아들이 번 돈으로 네가 생색을 내고 지랄이야? 우리 아들보다 돈도 못 버는 것이 지 친정에다 큰 소리 치고 싶었나 보지? 누구 좋으라고 호텔 뷔페에서 잔치를 해? 사돈에게 돈을 왜 주고? 어머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말도 안 돼요. 제 돈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호텔 디너도 제가 예약한 거고요. 제가 왜 남편 돈을 쓰겠어요? 남편이 오히려 제 돈 가져다가 막 선심 쓴 거라고요. 저번에 어머니 가족 집들이 했을 때도 그래요. 그 사람 우리 결혼식 때도 돈 한 푼이라도 쓴 줄 아세요? 친정엄마 환갑 때도 선물 하나 안 사간 사람이에요. 뭐?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이거 어디서 거짓말을? 저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제 멱살을 잡은 시어머니를 바닥에 힘껏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지더니 풀썩 주저앉은 채로 바닥을 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인연이 사람 치네. 거짓말까지 하고, 그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것 좀 봐요. 한참 바쁠 오후 타임에 이런 소란이 나니까 사장님까지 나와보시고 동료들은 저와 제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면서 수군거리는 것이었어요. 회사에서 이런 봉변을 당했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마음에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제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얼른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여기 있으니까 얼른 와서 모시고 가고 이따 집에 가서 두고 봐. 당신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가 왜 거길 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대꾸할 겨를도 없이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시어머니에게도 화를 참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한지. 저절로 이가 갈리는 상황 아닌가요? 어머니, 눈이 있으면 이것 좀 보세요. 저 강남 한복판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해요. 거짓말을 했으면 그 사람이 했겠죠. 제가 번 돈으로 제 친정 엄마에게 용돈 드린 것도 잘못인가요? 제 확신에 찬 말투에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는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도 믿고 싶지 않으셨는지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끝까지 제 남편 편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우리 아들 연봉이 1억이라고 했는데 왜 장모님 환갑에 돈을 안 드렸겠어? 거짓말을 했으면 네가 했겠지. 참 가면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허세를 부리려고 제 연봉의 액수를 자기가 번 돈처럼 어머니에게 거짓말로 말씀드린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월급이 찍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낮은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학생을 가르치듯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이게 제 통장이에요. 보이세요? 지난달 월급 1,200만 원. 이제 믿으실 수 있겠어요? 어머니 아들이 무슨 말을 했건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요. 그 사람 결혼하고 저한테 생활비 쓰라고 준 돈 한 푼 없어요. 다 자기 빚 갚느라 썼죠. 저한테도 결혼식 할 때 돈 5천만 원 빌렸고요. 아직 대학 학자금도 못 갚았대요. 그건 알고 계세요? 사실 남편이 저한테 제발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어머니 아들 통장에 빚만 잔뜩 있는 빈털털이라는 거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아니, 그럼 우리 준성이가 나한테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니?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에 묵혀져 있던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했던 게 사실이에요.
제 뼈 때리는 팩트에 어머니는 소파에 힘없이 드러눕더니 기어코 기절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는 내버려 두고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어요. 도저히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려서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장님께 죄송하지만 오후에는 재택근무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집에 와서 침대에 힘없이 드러누웠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할수록 남편을 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팔을 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제는 이혼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시어머니가 회사에 찾아와서 제 멱살을 잡은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을 드리고 울었어요.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나 이혼해도 돼? 정말 이 시댁 식구도 남편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번에 환갑잔치 때 남편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겪어보신 엄마도 저를 걱정하시면서 제 의견에 찬성하셨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랑 길게 엮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엄마도 이제 그만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버지께도 말씀드려 줄 테니까 생각해봐.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았다가는 제가 돌아버리든지 시어머니랑 연을 끊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시어머니를 시댁으로 데려다 준 후 집에 들어와서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참 값싼 무릎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두 손 모아 싹싹 비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 앞에서 차마 사실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어. 어머니가 하신 말씀 듣고 자기가 황당했을 거라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나도 우리 부모님 앞에서 당당한 아들이 되고 싶었어.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들 말이야. 그래서 거짓말을 좀 했어. 그런데 어머니가 거기를 찾아가실 줄은 나도 정말 몰랐어.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은 듣지도 않고 얼굴을 굳힌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싶지 않고 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남편이 지쳐갈 때쯤 저는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 앞에 내밀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내 말 잘 들어. 여기서 더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 그만 이혼하자.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어. 내가 그걸 깨달은 게 오래 걸렸을 뿐이지. 난 당신 같은 거짓말쟁이랑은 절대 못 살아. 부부간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당신은 그 누구한테도 믿음을 못 줄 사람이니까. 저의 폭탄 선언에 남편은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제 다리에 매달려서 울면서 애원하더군요. 자기야, 나 자기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이런 모진 말을 해? 차라리 내가 엄마를 버릴게. 자기는 나 안 사랑해? 나 아직도 사랑하지. 응. 내가 당신한테만은 거짓말 절대 안 할게. 맹세할게. 제발 나 버리지 말아줘. 남편의 치졸한 변명을 들으니 이 사람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 경제적 능력에 기생충처럼 기대 살려고 하는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더욱 싫어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당신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야. 그 사실은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충고 하나 하는데 앞으로 좀 진실하게 살아. 아무도 버릇처럼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 따위는 안 좋아해. 자기야, 기다려. 나 버리지 말아줘.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들어줄 생각이 없었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전 이혼을 선언했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제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줄기차게 전화를 걸고 톡을 보냈지만 저는 이혼 법정에 가기까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물론 만나주지도 않았고요. 이젠 남편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말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남편과 저의 1년 남짓한 결혼 생활은 이혼 소송을 하면서 끝이 나고 말았어요. 제 마음 같아선 얄미운 남편을 사기죄로 실형이라도 살게 하고 싶었지만 친정 부모님이 그것만은 말리시더군요. 아무리 권서방이 잘못한 것이 맞다고 해도 사람을 그렇게 궁지에 모는 건 안 된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좋겠다. 이혼 법정을 나오면서 저희 부모님은 지친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죄송했고 감사했어요. 아직도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제 머리에 콕 박혀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네 인생 끝나거나 잘못된 거 아니니까 가슴 펴고 당당해지렴.
우리 딸, 아빠는 언제나 너를 응원한다. 이혼 한 번 했다고 인생 다 끝나는 것 마냥 슬퍼하지도 자책하지도 말아라. 알겠지? 아빠는 우리 딸 믿어.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제가 끝까지 비혼주의 지켰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제 고집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아빠. 아니다. 결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야. 권서방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 거지. 네 잘못 절대 아니니까 우리 딸 앞으로 혼자 살아도 좋고 다른 좋은 사람 만나도 괜찮아.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아빠는 네 인생 응원한다. 알았지? 저는 친정 아버지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마음껏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미련 없이 그 신혼집을 팔고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그 사람은 저와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시댁에서도 쫓겨나고 시어머니에게도 절연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도 곧 그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만 일삼는 아들은 뒷바라지조차 해주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죠.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이 살면서 했던 거짓말들이 드러나자 시댁도 발칵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는 남편이 착하고 바른 인성을 가지고 돈도 아주 잘 버는 아들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남편의 거짓말 투성이인 실체가 드러나자 거품은 물고 쓰러지기까지 하셨어요. 시부모님도 남편에게 학을 떼셨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난 남편은 지금은 어느 시골의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백수로 지내며 매일 술만 마시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네요. 지금 와서는 딱히 알고 싶지도 않지만 한국에 있는 제 막내 동생이 마지막으로 그 소식은 전해줬어요. 저는 집 팔고 남편에게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지금은 다시 미국에 와서 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로스쿨을 졸업하면 미국에서 이혼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무서워서 아니면 이혼 후 혼자서 살아갈 일이 막막해서 이혼을 못하는 불쌍한 여성들에게 저는 돈 안 받고 힘이 되어주고 싶거든요. 여성의 편에 서서 약자의 편에 서서 저는 조금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 오늘도 열심히 로스쿨을 다니며 공부에 매진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불쌍할 뿐이에요. 혹시 허언증이 아닐까 의심이 갈 정도로 거짓된 삶을 살아왔으니 그 사람은 언젠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이죠. 자기 자신을 속이기 시작하면 그게 남을 속이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이라고 믿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남편에게서 가스라이팅 당하기 전에 남편에게서 벗어난 게 저는 참 잘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남자에게 섣불리 마음을 주지 않고 쉽게 결혼을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남자라면 이제 진절머리가 나거든요. 저는 만약 살면서 어디선가 제 남편을 다시 만난다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권준성, 너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 세상 누구를 속이는 일보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 가장 큰 죄야. 그러니 얼른 그 거짓된 삶을 빠져나와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살면서 제일 황당하고 어이없는 남자를 만났던 쓰디 쓴 경험이 저에겐 정말 큰 약이 됐습니다. 거짓말만 일삼던 제 전 남편 때문에 사람 보는 눈도 키우게 됐고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 공부를 하면서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기꾼들, 범죄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의 전 남편 같은 사람은 발끝에도 못 미칠 정도로 배우자를 속이고 가스라이팅하는 남자들에게서 불쌍한 여자들을 구해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케이스들을 더 자세히 공부하고 저의 의뢰인들을 멋지게 변호해서 앞으로 제 의뢰인들이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